바보 빅터. 그 세 번째 시간. IQ 테스트. 정신 똑바로 차려! 빅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꿈이었구나. 빅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은 계속 굳어 있었다. 한 달 전 빅터는 컴퓨터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라놀드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라라고 말한 것을 열어라로 잘못 알아듣고 컴퓨터를 뜯어내려 했었다. 아이들은 빅터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그리고 로널드 선생님은 불이 나게 달려나와 빅터를 말렸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컴퓨터를 뜯어내겠다고? 나 원참 돌고래도 너보단 똑똑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두어 번 흔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빅터는 아직도 선생님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두 귀를 막았다. 빅터는 겨우 몸을 일으켜 트레일러의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정비소 기술자들 중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리고 가장 나이도 많았다. 빅터야, 일어났니? 빅터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레일러 문을 열고 나가자 아빠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빅터와 아빠는 낡은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아프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술에 빠져들었다. 술 때문에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살던 집도 잃게 되었다. 트레일러로 짐을 옮기던 날, 빅터는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줄 알고 마냥 신이 났었다. 어디로 떠나는 거냐고 계속 묻는 빅터에게 아빠는 아메리카 대륙 일주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 대륙 일주요? 그럼 우편번호 90001 로스앤젤레스 89044 라스베이거스 또 뉴욕도 간다고요? 우편번호. 빅터가 미국의 모든 도시 우편번호를 말하기 전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전부 다 갈 거야.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말이지. 하지만 트레일러는 아메리카 대륙은커녕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꽉꽉 돌고래 흉내를 냈다. 그러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더프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빅터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런 더프를 싫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빅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버스 안을 두리번거렸다. 옆자리가 비어있던 아이들은 혹시라도 빅터가 와서 앉을까봐 빈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어서 앉아라. 출발해야 하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빅터를 향해 소리쳤다. 빅터는 버스 뒤편에 가방이 놓여있지 않는 빈자리를 하나 찾아냈다. 옆자리에는 로라가 앉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덜컹거리자 빅터는 얼른 자리에 앉았다. 로라는 창문을 바라보고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빅터는 로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콧잔등의 주근깨, 긴 속눈썹, 아래로 파란 눈동자가 보였다. 빅터는 로라의 눈동자가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뭘 보니? 가만히 앉아있던 로라가 빅터의 시선을 느낀 듯 눈을 흘겼다. 고마워, 로라. 빅터는 화들짝 놀라 말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거야. 로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예전엔 흑인은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라는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붙였다. 화났니? 미안해. 빅터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유, 또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2교시 수업 시간, 로널드 선생님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끼고 교실로 들어왔다. IQ 테스트? 오늘 그런 거 한다는 말 없었잖아. 야, 얘들아, 시험이랑 비슷한 거야? 선생님은 아이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IQ 테스트 용지를 돌렸다. 아이들은 테스트 용지를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내려다보았다.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이에요? 더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지는 65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더프의 질문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꽉꽉 돌고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낮은 IQ가 나오겠군. 돌고래, 야, 걱정 마. 동물보호협회에서 널 보호해줄 거야.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빅터에게로 모였다. 빅터는 무척 긴장된 나머지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 저절로 움직이며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책상 좀 그만 두드릴 수 없니? 로널드 선생님이 호통을 쳤다.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꽉 맞잡았다. 그때 또다시 더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보는 문제를 잘 봐야겠다. 수족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퍼졌다. 빅터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어서 오렴. 학교를 마치고 온 로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웃으며 맞았다. 냄새 좋지? 오늘은 우리 못난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 만들었지? 로라는 별다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로라는 얼른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온 로라는 옷장 서랍을 열어 코코아 통을 꺼내 흔들어 보았다. 이제 제법 무거워져 쉽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 통이 가득 차면 못난이 인생도 이제 안녕이야. 로라는 깡통을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고 노트를 꺼내 들었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노트만도 벌써 2권이나 되었다. 그러는 동안 로라의 글쓰기 실력도 점점 더 좋아져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지어낼 정도가 되었다. 로라는 글을 쓸 때만은 못난 얼굴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도 무서운 아빠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오늘은 뭘 쓸까? 연필을 굴리며 생각하던 로라는 아침 스쿨버스에서 빅터와 만난 일이 떠올랐다. 빅터에게 화를 낸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래전부터 로라는 빅터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빅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 로라는 노트에 빅터의 이름을 적었다가 고개를 휘휘 저으며 다시 지웠다. 그때였다. 못난이 누나, 연애 편지라도 쓰는 거야? 타미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넌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얼른 나가. 채, 누군 들어오고 싶어서 왔나? 밥 먹으러 내려오래. 로라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노트에 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쓰다 보니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만 싶었다. 아빠, 못난이 누나는 매일 노트에 뭘 써요. 작가가 되고 싶다나 뭐라나. 식탁에 앉은 타미는 신나게 떠들어댔다. 작가? 왜 하필 작가냐? 아빠는 샐러드를 집어들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작가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 뛰어난 재능도 타고나야 하고. 아빠의 말에 로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고 스케이트 몇 달 배우다 그만두고 테니스도 라켓 몇 번 휘두르다 그만두었지 아마.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며 배운 피아노는 제대로 연주하는 곡이 하나라도 있냐? 아우 여보 그만하세요. 그래도 피아노는 타미가 잘 치고 있잖아요. 찬송과 반주까지 도맡아 하는걸요. 로라를 감싸는 엄마의 말이 오히려 로라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로라는 이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다. 재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다. 하지만 타미는 달랐다. 뭐든 적극적으로 배우고 재능도 뛰어났다. 항상 동생인 타미와 비교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는 내내 로라는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 못나니 식탁에서 그 태도가 뭐냐? 내 말이 못마땅하기라도 한 거냐? 그 흔한 글짓기상 하나 못 받으면서 작가를 꿈꾼다는 게 말이나 돼? 뭐든 꾸준히 해야 성과를 보여준 뒤에 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아빠는 또다시 호통을 쳤다. 로라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딜? 로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언덕 위 교회의 하얀 십자가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앞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다. 로라는 나란히 놓여있는 두 개의 텅 빈 그네로 다가갔다. 그리고 노을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로라는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로라는 그네에서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하느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느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게 아름다워지는 능력을...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로라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고 주위를 살폈다. 누구세요? 자세히 보니 어두운 풀숲의 나무 뒤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불쑥 튀어나왔다. 빅터? 교회에서 무료로 식품을 주는 날이라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는 어디 계시는데? 교회 안에 우리 집은 가난해서 기도할 게 많거든. 로라는 주차장에 세워진 고물 트럭을 쳐다보았다. 나도 기도할 게 많아.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무슨 기도를 하려고? 몰라도 돼. 로라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그네에 올라앉았다. 빅터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야? 로라는 신경질적으로 빅터를 흘겨보았다. 그런데 빅터는 로라를 보는 게 아니라 로라 옆에 빈 그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타고 싶으면 타. 고마워.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옆 그네에 올라탔다. 넌 참 고마운 것도 많다. 로라는 그네를 앞뒤로 흔들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을 참 예쁘다. 너도 예쁘잖아. 로라를 따라 하늘을 쳐다보던 빅터가 말했다. 로라는 그네를 멈추고 빅터를 쏘아봤다. 뭐? 너 지금 나 놀리니? 로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빅터는 흠칫 놀랐다.
농담, 아니야. 조금 전에 네가 노을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빅터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참 아름다웠어. 순간 로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너? 무척 당황해 얼굴이 빨개진 로라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았다. 사람 약 올리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이 바보야. 로라는 그네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았다. 흔들리는 빈 그네와 어깨를 잔뜩 움츠린 빅터의 모습이 노을 속에 검은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자신을 못 믿는 사람.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합창 연습을 마친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밴드 연습을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느라 조금 늦게 올 참이었다. 이때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레이첼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아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얘들아, 우리 재미있는 실험 하나 해볼까? 문학 수업에도 실험이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이 들고 있던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종이에는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왼쪽 종이의 직선과 길이가 똑같은 직선은 몇 번일까?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해보렴. 눈을 감은 아이들은 모두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모두 맞았어. 정답은 2번이야. 눈을 뜬 아이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시시한 듯 뾰루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실험이에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실험이야.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A그룹이고 나중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B그룹이 되는 거야. B그룹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를 낼 거야. 그럼 너희들은 1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너희들이 연극을 잘해줘야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단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완전히 속일 테니까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B그룹에 속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수업종이 울리자 레이첼 선생님은 아까처럼 종이 2장을 들고 길이가 같은 직선을 찾아보라고 했다. 1번 같은데? 무슨 소리야? 2번이잖아. 아니야, 1번이야. 작전대로 A그룹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B그룹 아이들은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 조용. 이제 눈을 감고 똑같은 길이의 직선이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표시해보렴. 레이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손을 들었다. A그룹 아이들은 손을 드는 척하며 조용히 눈을 뜬 채 B그룹 아이들의 손을 확인했다. 손가락들이 제각각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그룹 아이들이 하나 둘 눈을 뜨자 A그룹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너희들 바보냐? 그걸 못 맞히게? B그룹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레이첼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했다. 자, 이 실험은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동조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했던 실험이란다. 동조 성향?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걸 말하지. 자, 생각해보렴. A그룹 친구들은 모두 정답을 맞췄지만 B그룹 친구들은 절반밖에 맞히지 못했어.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였을까? A그룹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바보라는 소리에 기분이 상한 B그룹의 한 아이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A그룹은 방해를 받지 않았고 B그룹은 방해를 받았다는 게 차이점이지. A그룹은 스스로 생각을 했고 B그룹은 방해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 친구들의 생각을 따라가 버린 거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믿느냐, 남을 믿느냐의 차이인 셈이지. B그룹은 자신을 믿기보다 남의 말에 흔들려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백만장자들에게 부자가 된 비결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단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 자신을 믿었다 라고 말했어.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믿는 걸 말하지. 에이, 그럼 누구나 다 백만장자가 될게요? 그래,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신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단다. 방금 B그룹 친구들이 방해를 받은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거든. 그 방해꾼들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까지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단다. 다들 알았지? 레이첼 선생님은 시간을 확인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빅터만은 교실을 나가지 않고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빅터야, 할 말이 있니? 이거 한번 봐주세요. 빅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지난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서. 노트에는 리모컨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간단한 설명이 삐뚤삐뚤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소리나는 리모컨? 레이첼 선생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빅터의 노트를 읽어내려갔다. 노트에는 집안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 리모컨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도록 해서 찾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빅터, 대단한걸? 이제 리모컨을 잃어버려도 거실을 한바탕 뒤집을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야. 레이첼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빅터는 쑥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빅터야, 노트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빅터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레이첼 선생님은 이 발명품이 빅터의 자신감을 키워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흐뭇한 기분으로 교무실에 들어온 레이첼 선생님은 발명반을 맡고 있는 라널드 선생님에게 빅터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빅터의 발명품 아이디어예요. 이번 발명 경진대회에 출품시키면 어떨까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노트를 살펴보던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라는 이름을 듣자 혀를 차며 노트를 덮었다. 왜 그러세요? 소리나는 리모컨은 작년 전국 학생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에요. 발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선생님의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베낀 게 분명해요.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의 맑은 눈빛을 떠올렸다. 일부러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다. 빅터가 정말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녀석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요. 로널드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선생님, 어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에게도 우리가 몰랐던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로널드 선생님은 책꽂이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레이첼 선생님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보세요. 빅터는 IQ가 73이에요. 이런 머리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73? 73이라고요? 빅터의 IQ가요? 빅터의 IQ가요? 용무가 있어 교무실에 왔던 더프가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더프는 잽싸게 달려와 빅터의 IQ 결과지를 훔쳐봤다. 당황한 레이첼 선생님은 얼른 결과지를 덮었다. 그리고 더프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더프, 절대 다른 아이들에게 빅터의 IQ를 말해서는 안 돼. 빅터를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뭐, 알았어요. 더프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키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며칠 후 빅터의 사물함에는 빨간 글씨로 IQ 73이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게다가 빅터의 등에는 늘 바보, 전응하라고 적힌 종이가 붙여 다녔다. IQ가 알려진 후 빅터는 더더욱 따돌림을 당했다. 모르는 아이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 사라진 신발을 찾느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보다 못한 레이첼 선생님이 빅터를 불렀다. 빅터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러널드 선생님과 아빠가 상담을 했는데 다음날 아빠가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세상에, 빅터야.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를 꼭 껴안았다. 선생님, 소리. 뭐? 소리 나는 리모컨 그게 벌써 발명된 줄은 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안쓰럽게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의 손을 잡았다. 물론 믿고 말고. 그러니 빅터,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라고요? 저는 바보인데요. 빅터는 눈을 껌뻑거렸다.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아빠를 도와드려야 해요. 레이첼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속 학교를 다니라고 하기엔 빅터를 잔인하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렇다고 빅터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다. 레이첼 선생님은 온몸의 기운이 쏙 빠졌다. 일주일 뒤 빅터는 종이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 학교를 나섰다. 빅터를 따라 나온 사람은 레이첼 선생님 뿐이었다. 빅터야,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배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단다. 어디에서든 열심히 보고 배워야 해.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알았지? 고마워요. 바보에게 잘해주셔서. 빅터는 레이첼 선생님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교문 밖에 서 있는 아빠의 고물 트럭에 올랐다. 레이첼 선생님은 트럭이 사라진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나무처럼 서 있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날개가 있다. 광고판의 비밀.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복사기가 소리를 내며 종이를 뽑아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청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일하는 로라는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복사기와 씨름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로라는 식탁 한편에 쌓아둔 우편물을 살펴보다 보내는 사람이 레이첼이라고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레이첼? 레이첼이 누구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인가? 로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봉투를 뜯었다.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던 로라의 얼굴이 점점 벌개졌다. 로라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떴다. 나랑 함께 책을 쓰고 싶다고? 레이첼이라는 작가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로라는 얼음물을 들이키고서야 간신히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금세 다시 가슴이 방망이 지쳤다. 그날 밤 로라는 10번도 넘게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레이첼 선생님! 로라 덩컨? 약속 장소에서 로라가 만난 사람은 10년 전 메릴린 학교의 문학 선생님이었던 레이첼 선생님이었다. 로라는 무척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놀란 것은 로라만이 아니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너였다니. 선생님께서 작가가 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레이첼 선생님은 지금도 다른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생님은 평소 아이들을 가르치며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자 계획 중이며 그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로라를 선택한 것이다. 예전에 문예지에서 네 글을 본 적이 있어. 요즘은 어떤 글을 쓰니? 요즘은 글을 쓰지 않아요. 아니 왜? 어떤 선생님께서 제 글이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 글이 너무 형편없이 보여서. 이야기를 듣던 레이첼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월트 디즈니도 처음엔 사람들에게 재미도 없고 재능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런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로라, 넌 충분히 재능이 있어. 로라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졌다. 재능이 있다는 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어떤 내용을 쓰시려고요, 선생님? 에머슨이 말한 제1법칙. 그게 뭔데요? 자기 믿음. 로라는 어렴풋이 오래전 레이첼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실험이 떠올랐다. 그때도 레이첼 선생님은 자기를 믿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 로라는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작가 노트를 펼쳤다.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늦게까지 끝날 줄을 몰랐다. 어이, 빅터! 선반 위에 공구상자 좀 가져와. 정비공이 소리치자 자동차를 닫고 있던 빅터가 얼른 공구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빅터, 마트에 가서 콜라 좀 사와라. 모두 같이 먹을 수 있게. 다시 자동차를 닫으려는 순간 정비소 사장이 심부름을 시켰다. 빅터는 아빠가 일하는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다. 콜라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아빠가 다가왔다. 빅터, 힘드냐? 아니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빠랑 늘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너도 이제 23살이다. 이렇게 허드렛만 일만 할 때가 아닌데. 빅터는 아무 말 없이 콜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빅터, 운전을 배워볼래?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운전하는 건 분명 다르단다. 저기 마르코 형이 운전 가르쳐 준댔어요. 여자친구 생기면요. 그러니까 배울 일은 없을 거예요. 빅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를 건너편에 앉아 콜라를 마시고 있는 마르코를 불렀다. 이봐, 마르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뭔데요? 오늘부터 빅터에게 운전을 좀 가르쳐줘. 앞으로 한 달 동안 자네 저녁은 일은 내가 대신해 주겠네. 마르코는 찡그렸던 이마를 슬쩍 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네. 빅터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벌어진 이 상황에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빅터는 30분째 운전대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중이었다. 얼마나 운전대를 세게 쥐었는지 어깨와 목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아휴, 차 세워.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면 됐어. 자리 바꾸자. 보다 못한 마르코가 빅터의 어깨를 두들기며 말했다. 자리를 바꿔 앉은 빅터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빅터에게 운전은 아직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빅터의 눈에 언덕 위 교회가 보였다. 로라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빅터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뭐? 기도를 했다고? 빅터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마르코가 눈썹을 찡긋거리며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빅터는 마르코가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로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교회를 보며 빅터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붉게 물든 하늘과 노을 아래서 기도하던 소녀, 흔들리던 그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때 로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여전히 궁금했다. 빅터는 멀어지는 교회를 바라보며 달콤한 기억을 갖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빅터,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와라. 무척 덥네. 시내에 차를 세운 마르코는 빅터에게 $1를 내밀었다. 빅터는 차에서 내려 아이스크림 가게로 걸어갔다. 가게 앞에는 9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셋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와, 바보 빅터다. 가게로 들어가는 빅터의 등 뒤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이 IQ가 73이라며 정말이야?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빅터를 놀렸다. 형, 별명이 돌고래라며? 진짜 바보다, 바보. 그 중에서 가장 덩치 큰 아이가 낄낄거리며 다가오더니 빅터를 툭 치고 지나갔다. 빅터가 중심을 잃고 비틀대자 다른 아이가 재밌다는 듯 다시 다가와 또 한 번 빅터를 쳤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바보라는 놀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빅터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너희들 뭐하는 짓이니?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아이들이 후다닥 도망쳤다. 저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빅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옷을 털며 여자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빅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로라! 로라는 일주일에 2번 레이첼 선생님의 집에 갔다. 선생님이 모아둔 자료를 정리했고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완전한 글로 발전시켰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곤할 만도 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니? 레이첼 선생님이 준 자료에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발레리나를 꿈꾸던 소녀와 발레리노. 러시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발레를 연습해 또래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소녀의 발레 실력에 늘수록 소녀는 더 어려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그만큼 실패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소녀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인데 과연 나에게 재능이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 남자 무용수가 소녀의 마을을 방문했다. 소녀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소녀는 발레리노에게 간청을 해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심한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발레리노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손사래를 쳤다. 그만! 너처럼 뻣뻣하게 춤추는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구나. 넌 재능이 없어. 소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로 자신이 재능이 없다니. 소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가 내린 평가였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소녀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에 발레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소녀는 자라서 평범한 여인이자 가정주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시골 마을에는 또다시 발레리노가 참석하는 행사가 벌어졌다.
여인은 행사장에서 은퇴한 발레리노를 만날 수 있었다. 여인은 그를 보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각났다. 오래전 당신은 이 자리에서 내게 재능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라고 해도 어떻게 단 1분 만에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난 하나님도 아닌데. 순간 여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 소녀의 꿈을 포기시킨 장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인이 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발레리노는 오히려 여인에게 호통을 쳤다.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당신은 애초에 성공할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읽던 로라는 화가 난 듯했다. 이 발레리노는 정말 너무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한 소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레이첼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분명 그 발레리노가 잘못을 했지. 하지만 로라, 더 큰 잘못은 발레리노의 말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소녀에게 있지 않을까?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을 쳐다봤다.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포기하라고 말할 자격은 없단다. 정말 꿈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시험 성적이 나빠도 남들이 안 될 거라고 무시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남의 말을 듣고 내 꿈을 포기하는 건 무척 억울한 일이잖니?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단다. 우리는 자신을 믿어야 해.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 선생님은 자신을 믿으라는 교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순간 로라는 레이첼 선생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레이첼 선생님의 말에 로라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아참, 얼마 전에 빅터를 봤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빅터 로저스 말이니? 빅터의 이름이 나오자 레이첼 선생님은 다급하게 그의 안부를 물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부탁이 있는데 빅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레이첼 선생님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로라는 빅터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다. 지난번 만났을 때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 빅터 로저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차에서 내린 로라는 타이어를 손질하고 있는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로라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길 건너 트레일러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바보 빅터, 여기 누가 찾아왔는데? 잠시 후 트레일러 안에서 빅터가 얼굴을 내밀었다. 로라는 트레일러 쪽으로 걸어갔다. 로라, 여긴 어떻게... 빅터는 잠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 트레일러 앞에 놓인 의자로 로라를 안내했다. 의자 위에는 여러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빅터는 황급히 그것들을 챙겨 옆에 있던 박스 위에 올려놓았다. 박스 안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로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브리타니의 백과사전 한 권을 꺼내들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각 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너 설마 이 백과사전 24권을 다 읽은 건 아니겠지? 고물상에서 얻어온 거야. 21권은 못 읽었어. 21권은 고물상에 없었거든. 이걸 왜 읽은 거야? 그냥 재미있어서. 빅터는 머리를 긁적였다. 로라는 박스 옆에 세워져 있는 간이 칠판으로 다가갔다. 모서리가 깨진 칠판에는 수학 공식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혹시 이것도 네가 푼 거야? 그건 좀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 한 달 전에 아버지랑 트럭을 타고 가다가 봤어. 뭘 봤는데? 광고판
그 도로 옆에 광고판에 아무런 글자 없이 이 문제만 더 덜렁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빅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 문제가 광고판에 적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혹시 러라, 넌 이유를 아니? 넌 대학을 나왔잖아. 글쎄, 컴퓨터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잖아. 로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그런데 로라의 말을 들은 빅터의 표정이 한순간에 환해졌다. 그래, 이 인터넷, 분명 인터넷 주소일 거야. 빅터는 칠판으로 달려가 손으로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숫자를 치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거야. 로라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빅터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빅터, 혹시 레이첼 선생님 기억하니?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물론이야. 스튜어트 선생님과 레이첼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레이첼 선생님이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로라가 전하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이게 선생님 전화번호야. 만날 생각 있으면 연락드려봐. 난 이만 가볼게. 로라는 빅터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하고는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다. 로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빅터는 급히 칠판의 내용을 다른 메모지에 적어 로라에게 건넸다.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숫자를 주소창에 넣어볼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로라가 차문을 열자 빅터가 물었다. 로라는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토요일 아침, 로라는 이른 시간부터 레이첼 선생님이 보내온 자료와 녹음 테이프를 들며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로라 덩컨씨 댁이 맞습니까? 현관 밖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컴퓨터 회사인 에이프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제야 로라는 이 남자들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 것 같았다. 로라는 사흘 전 빅터의 부탁으로 시청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빅터가 적어준 숫자를 입력했다. 그러자 이런 글귀가 떠올랐다. 에이프리의 특별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로라는 누가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맙소사, 장난이 아니었나 보다. 환영합니다. 에이프리에서 던큰 씨를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도 없고 집 주소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로라는 이들에게 문제를 푼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빅터라고 이야기했다. 아, 그랬군요. 그럼 혹시 지금 그 친구분을 뵐 수 있을까요? 로라는 이들과 함께 빅터의 트레일러로 향했다. 그런데 왜 도로에 그런 광고판을 세워놓으셨죠? 차 안에서 로라는 에이프리의 직원들에게 물었다.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한 저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이죠.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광고판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이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우리 광고를 보죠. 그렇지만 왜 광고판에 수학 문제가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에이프리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차는 빅터의 트레일러 앞에 섰다. 의자에 앉아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던 빅터는 로라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로라는 아까 자신이 잘못 받았던 꽃다발을 빅터에게 건네며 말했다. 빅터, 광고판에 정말 비밀이 숨어 있었어. 빅터, 근사한 청년이 됐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단다.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로라는 빅터가 에이프리에 입사하게 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늘어놓았다. 빅터 정말 대단하구나. 레이첼 선생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빅터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렇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빅터, 에이프리에서 인류대학 출신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광고판을 만들지 않았을 거야. 에이프리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란다. 로라와 빅터, 레이첼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간은 없어. 무슨 일이든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보렴. 로라, 빅터,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보렴. 레이첼 선생님은 로라와 빅터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